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보법 2차 기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준건 변리사라고 하고요. 디자인보법 강의를 하고 있고, 2차 시험 올해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첫날이니까 좀 가볍게 첫 시간 정도는 좀 워밍업을 하고, 그리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하고, 이번에 개정법들이 되게 바뀐 게 많죠. 그래서 그것도 좀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은 디자인보법 과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공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디자인보법 과목은 혹시 시험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디자인보법 없으세요? 아마 고민 많이 하시고 선택 과목으로 정하신 다음에 오셨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디자인보법의 응시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30명 정도 응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2차 응시생 수가 총 1200명이죠.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이제 예전에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PF 제도로 바뀐 후부터는 갑자기 한 2배 이상씩 증가를 했죠. 그래서 300명도 되게 많다 생각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점 계속 증가해서 지금은 한 450명 정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은 디자인보법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3명 중에 1명은 디자인보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PF 제도로 바뀐 후에는 디자인보법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러한 또 수험생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해서 패스율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50%대에 있다가 최근 2년간은 한 7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디자인보법 선택을 하셨으면은 웬만하면은 다 좀 패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450명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동차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200명, 450명 중에서 동차생도 한 절반 혹은 한 3분의 1명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일단 16페이지 채우는 것조차 좀 힘들다라고 보면은,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다 패스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좀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PF 제도로 바뀐 후에는 되게 쉬워요. 최근에 한 4년 정도 PF 제도로 바뀐 후에 시험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가 대체로 되게 쉬웠어요. 제가 처음 동차 때 이제 디자인보법 PF로 처음 바뀐 해였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딱 폈는데 좀 웃음이 나왔거든요. 아, 이게 좀 일부러 쉽게 내서 선택 과목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라는 게 좀 보일 정도로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답도 분명하고 명쾌한 문제들도 좀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조금씩 까다로운 문제들도 하나씩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제 생각에는 한 난이도는 중간이나 뭐 중간 조금 위 정도?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난이도는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만 좀 성의만 보이시면은 뭐 문제를 많이 틀려가지고 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 선택의 장단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선택 과목 정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디자인보법 뭐 선택할까요? 뭐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보통 요 정도 키워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단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오른쪽 연역이 단점인데, 아무래도 암기량이 좀 많아요. 요거 하나 구입하셨겠지만, 요 서브집 요 하나를 다 암기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특허상표도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기본서 암기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지 않을지라도 요거를 책 하나를 통째로 암기한다라는 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동차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지금 할 게 워낙 많은데 디자인까지 한 권을 암기한다라는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단점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요 암기량도 좀 줄어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마찬가지로의 관점에서 시간이 소요가 좀 더 많이 돼요. 암기라는 거는 사실 왕도가 없잖아요. 엉덩이 싸움 하면서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해야 암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라는 게 좀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 투자라는 거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처음에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기득하시거나 뭐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에는 시간을 한 절반이나 절반의 절반만 투자해도 암기했던 게 다시 다 떠올라서 다른 과목보다 오히려 더 시간을 덜 쓰고도 공부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난이도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는 말도 뭐 회로나 유기화학 이런 것들을 문제 하나 좀 실수해서 틀리고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잖아요. 근데 디자인 보법은 아무래도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교수님이 채점을 할 때 좀 제일 한껏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왔더라도 합격률, PF율을 한 50% 이상은 맞추도록 좀 점수를 후하게 주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문제가 어렵든 쉽든 남들보다 한 중간 이상만 하면은 패스는 무조건 가능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장점이고, 또 3법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그 민법, 민소, 그리고 특허, 상표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여기서 공부했던 실력이 디자인보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 쓰기 연습을 민특상으로 하면은 디자인보법도 그 실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실력이 같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바꾸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종착대 혹은 뭐 30대, 기득대 뭐 선택으로 떨어지고 디보로 바꾸신 분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엄청 유리한 점인 것 같아요. 혹시 선택을 바꾸셨나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러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법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해봤기 때문에 답안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암기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체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디보를 오면은 그냥 동차 때 아무것도 모르고 특허 처음 봤을 때 그 막막함을 없앤 상태로 오기 때문에 디보를 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처음 보는 교재지만 특허 상표에서 암기했던 그런 방식이랑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바꾸신 분들이 오히려 되게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봐야 될 자료가 딱 요 4가지예요. 4가지. 이 이상으로는 볼 것도 없고 뭐 볼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특허 상표처럼 뭐 교수님 저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딱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문 암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판례 좀 보셔야 되고, 심사 기준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례 문제 정도 좀 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메인 서브라고 적어놨는데 요게 메인이에요. 요게 메인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 나머지들이 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에너지를 공부할 때 여기다가 단문 암기에 한 70%를 에너지를 썼고, 판례 심사 기준 사례 보는 거를 한 30% 에너지를 쏟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80%, 20%. 이 정도로 그냥 단문 암기가 거의 다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디보에서는 요 기본서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다 암기하시면은 동차도 뭐 무난히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판례도 봐야 되고 심사 기준도 봐야 되고 뭐 사례 대비도 해야 되는데, 이 양이 꽤 많기는 한데 이거를 막 달달달달 분석하고 암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눈에 익혀놓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아는 판례다, 심사 기준이다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처음 볼 때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별로 시간 투자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 투자도 제가 0.5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적어놨어요. 하루에. 제가 동차 때 공부할 때에는 처음 이제 디보를 보니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은 요 디보 공부를 했어요. 그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답안을 못 써야 되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암기가 안 됐거든요. 또 동차하기도 했고.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은 시간 투자를 해야 겨우겨우 좀 뭐 GS 가가지고 뭘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기득 때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그냥 공부 안 될 때 잠깐 보더라도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두렵지도 않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간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동차 때 한 두세 시간씩 시간 투자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시험 봤을 때 60 몇 점이 나왔어요. 오히려 더 잘 나왔고, 나중에 기득 때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했는데도 한 57점이었나?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차도 처음 공부하시더라도 시간 투자 좀 하셔가지고 단문 암기만 잘 해놓으시면은 뭐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비율을 뭐 80, 20, 뭐 70, 3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일주일 공부하실 때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제 단문 암기하시는 거에 쏟으시면 되고, 판례랑 심사 기준 정도는 저는 처음에 1, 2회독만 하신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니면 2시간 정도만 요거 쓱쓱쓱 보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암기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차 때 요 디보 단문 암기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선택을 바꿔야 되나를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요런 좀 그 노하우 없이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기득 공부할 때 좀 생각을 해보니, 아, 그렇게 무식하게 달달 암기할 필요가 없었구나. 요 기본서에서 좀 중요한 논점도 있고 안 중요한 논점도 있고,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논점도 있고, 혹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한 부분만 외우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이런 정도를 규칙을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은 그런 부담감이 훨씬 덜할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진도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A급, B급, C급 단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A급은 좀 열심히 외우시고, C급은 그냥 목차랑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도만, 키워드만 알고 넘어가시고, 네, 그리고 답안에 쓸 내용을 암기하라는 것도 뭐 그 해당 논점이 나와도 답안에 현출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장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고 암기를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암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암기하시고, 조문이랑 연계하라는 거는 이제 2차 공부 한번 해보셨겠지만 그 법조문을 시험장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GS 쓰러 갈 때도 법조문을 옆에 놓고 쓰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단문은 그냥 무슨 조문이 있었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또 특허 상표 암기하라는 것도 디보에 있는 꽤 많은 단문들이 특허에도 있고 상표에도 있는 단문들이에요. 그런 거는 여기서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저희가 특허 상표를 통해서 암기하고 있었던, 네, 그 단문 활용해서 암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조금 지키시면은 지금 요 한 권이지만 요것도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특허 상표에 있는 것 좀 빼고 그냥 조문으로 암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조문 번호만 넣어놓고 하면은 요 책도 한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암기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령껏 암기하라라고도 적어놨는데, 요게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시험 한번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암기할 때 뭐 모든 문장을 다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암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어떤 취지가 드러나게끔만 쓰면 되기 때문에 키워드만 들어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요령껏 특허 상표 암기하실 때 좀 요령껏 암기하셨던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암기하시면은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 엑셀 파일도 하나 올려놨어요. 그것도 다운받아가지고 암기 어플이거든요. 암기 어플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뭐 터치 하면은 목차, 그리고 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으로 암기하라는 건 약간 이런 식이에요. 뭐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이 그냥 사례의 1논점으로 나올 뿐이지, 요게 이렇게 의의 취지부터 요건 절차까지 다 단문으로 써라 라는 내용은 사실 거의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달달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요건에는 68조 1항에 그 내용이 있었구나, 절차는 68조 2, 3, 4항, 69조, 75조에 그 내용이 있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조문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네, 그리고 요 출원의 취하 포기, 보상금 청구권 등등등등 관련된 것들은 특허나 상표에서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만 암기하시고 디자인보법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만 체크하시면은 요거는 굳이 디보에서 열심히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외하고 암기하면은 암기량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사 기준을 봐야 되는데 심사 기준이 이번에 개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되게 많이 되고 예시도 엄청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 심사 기준을 아마 프린트 해보면은 3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대부분의 내용은 저 기본서에 들어가 있고 제가 요거 요약해 놨잖아요. 요게 한 60몇 페이지 되는데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요약해 놓은 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 심사 기준 내용들만 좀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 기준 보시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 보면서 예시들이 되게 많아요. 예시들 위주로 넣어놨으니까 예시를 보고 아 이게 무슨 논점이고 정답은 뭐였구나, 네, 그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보는 방법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거랑 하나 더 나눠드릴게요. 네, 요거 일단 60페이지 있고 그리고 화상 디자인 관련해서 심사 기준도 한 50페이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편집을 할까 하다가 그냥 다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굳이 편집 안 하고 그냥 그거는 그냥 그대로 원문 그대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냥 이게 실제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예시거든요. 이게 시각성에 관련된 예시인데 문제도 한 줄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냥 이 디자인이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지 쓰시오, 이렇게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저희가 이게 뭔지 모르고 있으면은 시험에 답안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이걸 보고 아 이거 심사 기준에서 봤던 거다,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관련된 건데 논점은 시각성이었다, 그 시각성 중에서도 좀 예외적인 태도에 해당했던 거, 네, 원래는 육안으로 관찰해야 되지만 확대경 등을 통해서도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내용도 어렵지 않고 뭐 암기할 부분도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런 예시들이 여기 나눠드린 프린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 예시를 보고 아 이거 무슨 논점이고 무슨 결론이었다, 그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례도 그 역대 기출되었던 판례들을 다 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다 대법원 판례였어요. 그래서 특허법원 판례는 볼 필요가 없고 대법원 판례만 보시면 되는데 대법원 판례도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단 판시되었던 모든 대법원 판례는 한 번쯤은 다 보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판례집도 하나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만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판시가 되었던 대법원 판례는 한 번쯤은 다 보고 네, 한 번쯤은 다 보고 시험장에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주요 논점이랑 결론을 먼저 파악하고 세부 논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판례 문구를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기출이 되었었는데 한 4년 전에 기출이 되었죠. 이때도 이런 판례 예시를 하나 준 다음에 여러 가지 소설문을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아 요거 내가 봤던 대법원 판례다, 그리고 요거의 논점은 창작성이랑 신규성이 문제가 되었다, 근데 창작성은 위반이었고 신규성은 인정되었다, 즉 선행 디자인이랑 비유사였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일단은 암기하시는 거를 목표로 판례집을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창작성에 대해서 논점이 됐던 거는 공지 형태랑 주지 형태를 결합해서 용이 창작할 수 있었다라는 게 논점이었고, 신규성 판단할 때는 기본적 기능적 형태와 관련된 유사 판단 기준이 설치되었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판례를 혼자서 계속 읽다 보면은 이런 뭐 난자 몸체 형상, 난자 바깥면 형상, 뭐 손잡이부 이런 용어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판례집 몇 번 해독하면은 이 정도는 이제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심사 기준이랑 판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1, 2회독 처음에 할 때 정도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1회독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쓱쓱쓱 넘기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문제도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사례 문제가 그냥 물품성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단문 문제인데 조금 사례 문제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례 문제 나올 수 있는 논점도 별로 없어요. 한정적이고 나온다 하더라도 난이도는 되게 좀 쉽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되게 실수할 수 있을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좀 먼저 혼자서 풀어보면서 직접 풀어보면서 한 번쯤은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GS 수업 들으면서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서 사례 문제를 접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례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강생들이 물어보시면은 저는 시험 때까지 한 GS 일단 최소 1개는 들어야 되고 실전 GS 기준으로, 그리고 한 2개 정도 들으면은 뭐 사례 문제나 뭐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GS 1~2개만 들으면은 좀 출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례 문제는 좀 접해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본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뭐 말씀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 강의 계획서에 써놨던 것 중에서 뭐 멘토링 막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대답해 드리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디자인만이 아니라 민법 특상 과목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뭐 저는 제가 봤던 책들은 어떤 거였는지, 밑줄은 어떻게 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 강의는 일단 기본 강의고요. 기본 강의에서 진행될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기본 이론을 설명드릴 거고, 필수 자료를 점검해 드릴 거고, 이제 효율적 학습을 위한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라는 거는 디자인법법 1차 시험 본 지 조금 오래되셨으면 내용도 좀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고, 또 개정된 것들도 많아가지고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거고, 필수 자료라는 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디자인법법 공부할 때 봐야 될 꼭 4가지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모든 자료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효율적 학습을 위한 도움이라는 거는 이제 요 기본 강의가 끝나면은 시험 때까지 이제 혼자서 공부하실 시간이 더 많을 건데, 그때 좀 효율적으로 하루에 최소한의 시간 투자하고 다른 과목에 좀 시간 많이 투자할 수 있게끔 혼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좀 노하우나 좀 팁들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자료들이 4가지인데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면, 단문암기 같은 경우는 요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할 거고, 판례는 판례집을 통해서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심사기준 자료는 또 나눠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문제 대비는 지금은 기본 강의니까 사례를 풀어보진 않을 거고, 그냥 기출자료 문제들만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었다 정도로만 느낌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자료를 이제 기본서 진도 나갈 때마다 해당 파트에 어떤 기출이 되었는지를 항상 보면서 갈 건데, 그 이유는 그냥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서를 보면은 암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디를 암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암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출된 거를 한번 보고 나면은 이런 부분이 기출이 되니까 여기 외우면 되겠구나, 요거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구나, 요게 눈에 확 들어와요. 네, 그래서 기출 자료를 보면서 좀 강약 조절을 해가며 기본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정 법령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뭐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디자인법법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었고, 또 심사기준도 개정이 되었어요. 이게 다 1년 사이에 개정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개정들이 많이 돼가지고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디자인법법이 이렇게 4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2021년이랑 2022년을 봤을 때 이렇게 4번이나 개정이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올해 이제 4월 20일 날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이제 같은 개정안인데 요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은 체크해 볼 거고, 또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10월 20일 날 시행되었던 거, 화상 디자인이 도입됐고 뭐 한벌 물품 디자인 좀 개정되고,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작년 6월에 개정이 되었던 거는 뭐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도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행령도 한 번 개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비밀 디자인이 공개될 때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행 규칙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것도 21년 10월 20일 날 개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화상 디자인이 도입되면서 화상 디자인과 관련되었던 시행 규칙도 싹 바뀐 거거든요. 근데 뭐 수험적으로 그렇게 중요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고, 요 심사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이게 정부 개정이고, 그리고 이것도 21년 10월 21일 날 시행되었던 심사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게 요 10월 20일이라는 숫자가 이제 많이 보일 건데, 그 화상 디자인이 도입되었던 그 개정법이거든요. 그 화상 디자인이 도입되면서 개정법에는 딱 두 줄만 들어왔어요. 그냥 물품에 화상을 포함시켰고 실시 태양에 화상을 포함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기준들은 다 심사 기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화상과 관련된 심사 기준만 추가되고 개정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의 규정들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예시들도 되게 많이 추가가 되고 판례도 좀 소개가 되면서 심사 기준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저희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2개 쳐놨습니다. 네, 이렇게 OT를 했고 이제 개정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빔 프로젝트는 처음 써봐요. 그래서 좀 되게 낯설었는데 요 자료를 만들면서 요 처음 문구를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59기 이제 변리사를 위한 디자인법법 기본 강의라고 좀 쓰고 싶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중건 변리사잖아요. 저는 이제 56기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어디 가면은 56회 시험을 봤다라고 안 하고 56기 변리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9기 변리사가 될 분이니까 그렇게 좀 적어놓고 싶었는데,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1월이잖아요. 1월이고 시험이 7월이잖아요.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발표도 11월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올해 변리사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공부할 때는 뭔가 변리사라는 게 되게 변리사라는 게 되게 멀어 보였는데 이제 2차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손에 닿을 듯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이고 6개월 있으면 시험이고 또 한 3달 있으면은 발표고 그러면은 이제 변리사 되는 거고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개정사항 관련된 프린트 얇은 거 있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아까 요 PPT에 써놨던 부분이 있죠. 디자인법법도 4번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별표를 쳐놓긴 했지만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일단 가장 최근에 바뀌는 부분부터 좀 먼저 보면은 여기는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0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시험 범위는 아니죠. 1차 시험 범위 아니지만 저희 2차 시험 볼 때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개정 이후 부분에 첫 번째 분할 출원과 관련된 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권 주장을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했으면 원출원에 대해서 분할 출원할 때에도 분할 출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랑
또 그 다음 단락 밑줄진 부분에 끝부분쯤 보시면 직권으로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익숙한 용어긴 하죠. 직권 재심사. 특허에는 있었던 건데 디자인에 이제 들어온 거고, 그리고 그 줄 또 끝까지 가시면은 경매 등에 의해서 디자인권이 이전될 때에도 법정 실시권을 부여한다라는 부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느 하나 다른 공유자도 실시권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법조문이 신설이 되었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보전각하 결정, 거절 결정, 취소 결정 등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이 늘어났죠. 원래는 다 30일이었는데 3개월로 다 늘어났습니다. 이건 특허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라는 부분 보시면은 가나다라 마바 4가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쳐놨어요. 나번에서 재심사 청구 기간이 30일이었는데 3개월로 늘어났고, 또 다번에서 분할 출원할 때 우선권 주장을 자동적으로 하게끔 하는 규정도 생겼고, 그리고 라번에서 직권 재심사 규정이 도입되었고, 마번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때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바번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고 4번에서 심판 청구 기간, 각종 심판 청구 기간이 3개월로 연장이 되었다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요 부분들은 이렇게 국법, 신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좀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 정도는 한눈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18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죠.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무효되잖아요. 근데 그 절차 무효를 다시 한번 취소해 줄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바뀌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바뀌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48조도 바뀌었습니다. 48조가 출원 보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정의 시기는 48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보정 가능 시기가 총 4가지죠. 여제 거거라고 암기를 하는데, 등록 여부 결정 전, 그리고 재심사 청구할 때, 거전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할 때, 그리고 거전 결정 불복 심판 절차 내에서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제 거거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재심사 청구할 때라는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바뀐 부분을 보시면 재심사 청구 기간에 이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원을 하고 심사관이 심사를 한 다음에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대응을 못하면 거절 결정이 되겠죠. 거절 결정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이제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재심사 청구를 하려면 재심사 청구를 할 때 요때 보정서를 제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 기간 내라면 이때 재심사 청구를 했든 언제 재심사 청구를 했던지 요 재심사 청구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보정할 수가 있다라고 바뀐 부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용어가 미세하게 바뀌긴 했는데, 원래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정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꼭 그럴 필요 없이 재심사 청구 기간 이내라면은 보정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정각하 관련해서는 49조의 2항 3항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1차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던 논점이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정각하 결정을 하잖아요. 보정각하 결정을 하면은 심사관은 등록 여부 결정을 하면 안 될 때도 있고, 심판 청구했으면은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 중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게 1차에서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49조 2항이랑 3항이에요. 그래서 2항에는 저는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했어요. 결결 심심. 보정각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등록 여부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면은 심사 절차를 중지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2항, 3항에. 근데 그 중에서 2항에서 좀 바뀐 부분이, 보정각하 결정을 했으면은
등록 여부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하면 안 되냐면 원래는 결정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30일이었는데 이게 바뀐 게 119조에 따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 이유도 뭐냐면 심판 청구 기간이 이제 다 30일에서 3개월로 다 변경이 되었죠. 네, 그래서 요 지문도 변경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오른쪽처럼 심판 청구 기간이라고 해서 네,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등록 여부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결국 다시 말하면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등록 여부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심판 청구 기간은 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니까요. 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50조에서 4항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항에서 신설된 부분이 분할의 기초간의 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한 출원일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한 때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규정이 신설되었고, 또한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서 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있을 때에는, 즉 증명서류가 있을 때에는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그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이렇게 4항에 따라서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 출원에 대해서 그 분할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라고 또 규정이 있어요. 정리하면 분할 출원을 할 때 우선권 주장을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보겠다. 또 증명서류도 자동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겠다. 근데 30일 이내에는 취하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 신설된 부분이니까 조문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조 4항 5항. 그리고 거절 이후 통지 부분도 바뀐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원래는 왼쪽 부분에 보시면 62조에 따라 거절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거절 이후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원래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뀐 게 직권 재심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절 이유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바뀌면서 1호, 2호를 보시면 1호에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 이건 원래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직권 재심사를 할 때 이미 통지했던 거절 이유로 다시 거절 결정을 할 때에도 거절 이유 통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직권 재심사를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셔가지고 네, 재심사 청구 규정도 바뀌었는데 원래 30일에서 3개월로 바뀌었다. 딱 그 정도로만 바뀌었고, 그리고 66조의 이 부분이 신설되었죠. 네, 아예 없었던 조문이 신설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건 특허에서 이미 있었죠, 예전에도. 그래서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같이 잠깐만 보면 1항에서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명백한 거절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직권차 심사 할 수 없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35조 1항, 37조 4항, 40조, 41, 42 5가지 조문. 그리고 두 번째로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디자인 등록 출원이 취하폭이 되었을 때, 이때에는 등록 결정한 후에 명백한 거절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직권 재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3번부터 보시면 당연히 출원이 취하폭이 되었을 때에는 등록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죠. 이게 출원이 없어진 거니까. 그리고 2번에서 설정 등록되었다라는 거는 이미 권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인데, 가끔씩 보면은 요걸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를 막 거친 다음에 거절 이유 통지를 받고 대응을 한 다음에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등록 결정을 해주죠. 근데 등록 결정이랑 설정 등록은 좀 다른 거죠. 등록 결정을 하고 돈을 내야 돼요. 등록료를 납부해야 돼요. 등록료를 납부해야 이제 설정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정 등록을 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등록 공보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요 등록 결정, 설정 등록, 등록 공보, 용어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등록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저희 권리는 설정 등록 이후부터 이제 디자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리고 등록 공부가 발행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특허청 홈페이지에 이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업로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공지 지위가 생기죠. 공지가 되는 거죠. 인용 디자인. 33조 1항 2호에. 그리고 설정 등록이 되었을 때에도 공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등록 결정 후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설정 등록이 되고, 설정 등록이 된 때부터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 직권 재심사 할 때 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 설정 등록이 되었으면은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했는데 얘가 돈 내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여기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 전에 설정 등록이 되었다면은 이제 권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사관 마음대로 이 등록 결정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에 의해서 이 권리를 다투어야 되죠. 근데 다만 그 전에 뭔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설정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권리가 발생해버렸으니까 그때는 직권 재심사가 아니라 이의신청 무효 심판을 통해서 다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35조 1항, 37조 4항, 40, 41, 42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게 익숙한 조문일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35조 1항, 37조 4항, 이게 항상 세트로 다니는 조문이거든요. 요것들이 거절 이후 이의신청 사유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의신청 무효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는 규정들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얘는 이제 관련 디자인 관련된 거고, 관련 디자인과 관련된 요건이 35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1항은 거절 이유에는 해당되지만 이의신청 무효 사유는 제외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일부심사 등록 출원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얘는 1디자인 1출원, 얘는 복수 디자인, 얘는 한벌 물품 디자인. 이 5가지 조문들은 다시 정리를 하면, 거절 이후 정보 제공 사유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의신청 무효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는 등록 결정 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의신청 무효 사유에 해당 안 되는 거니까 직권 재심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가지 조문은 거의 세트로 많이 다니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특허랑 다르죠. 요 5가지 조문. 그리고 2항은 직권 재심사를 할 때는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3항은 통지를 받기 전에 설정 등록이 돼버리거나 출원이 취합폭이 되었으면은 등록 결정 취소했던 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고, 84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110조 관련해서도 보시면, 원래는 질권 행사했을 때에 발생하는 통상실질권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바뀐 부분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했을 때에도 통상실질권, 법정실질권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런 거였죠. 이렇게 디자인이 갑의 권리였는데, 갑의 권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경매가 이루어졌고, 경매가 성립을 해서 이제 디자인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된 상황이죠. 을에게. 이렇게 을에게 이전이 되었으면은 권리는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이제 갑의 거였지만 이전된 이후부터는 을 거잖아요. 대신에 요 갑도 특정한 경우에는 실시권을 주겠다라는 게 원래 있었던 법정 실시권이죠. 네. 근데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게 뭐냐면 이렇게 갑이랑 을이랑 공동으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갑이 뭐 을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대금 분할에 따라서 이 디자인권이 뭐 제3자 병에게 가거나 혹은 갑의 단독 소유가 되었을 때에는 요 이후부터도 을이 실시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죠. 네. 네. 결국 그냥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서 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실시권은 주겠다라는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얼마든지 좀 사례화해서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하나의 큰 논점이잖아요. 특허에서도 그렇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뭐 대금 분할은 안 되고 현금 분할은 안 되고 대금 분할만 된다. 뭐 이런 것과 연관 지어서 이랬을 때 원래 디자인권자가 계속 실시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조문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조는 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해서 뭐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까지 이전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다라는 부분인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119조도 보전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인데 여기도 30일이었는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20조는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인데 여기도 3개월로 바뀌었고, 그리고 195조의 이 부분은 아까 직권재심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국제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특례 부분이에요. 이건 나중에 헤이그 할 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요거는 2022년 2월 18일 날 시행되는 개정법인데 별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들어온 게 그 개정 이후 부분에서 두 번째 줄에 등록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좀 타격을 받은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규정이라 별로 중요하진 않죠. 저희가 볼 거는 뭐냐면 주요 내용 부분 중에서 라번이랑 마번입니다. 라번에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적시제출주의라는 그 논점이 있죠. 적시제출주의 이러면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각하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졌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이제 디자인보법에서도 준용을 하겠다라는 게 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세한 내용들은 민소에서 잘 공부하고 계실 거니까 거기서 기억하시고 디자인에도 요게 준용되는 규정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번에서 첫 번째 줄 중간 부분에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심판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심판 사건이 있잖아요. 무효심판이든 뭐 권리범위학회 심판이든 이 심판을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조정 절차에서 다룰 수 있도록 심판장이 이렇게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심판은 비용도 소모가 많이 되고 시간도 소요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근데 조정 절차는 그 심판 절차 외에서 당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잘 해보자, 좀 중재해주고 해가지고 합의를 보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비용 소모나 시간 소모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심사관은 조정 절차로 이 사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규정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일단 86조는 아까 코로나19 관련된 거라서 그냥 넘어가시고 87조도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밑줄 친 부분에 하나만 보시면 일단
반환해주는 등록료나 수수료의 종류가 원래는 출원료랑 우선권 주장, 신청료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환해주기로 한 게 비밀 디자인 청구했으면 그 청구료, 또 출원 공개를 신청했으면 그 신청료는 반환하도록 하겠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46조의 이 부분이 신설되었죠. 이게 중요하죠. 심판 절차에서 주장 증거의 제출은 민소법 146, 147, 149를 준용한다.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의적으로 막 증거 제출 안 하면서 시간 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방지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152조의 이 부분도 새로 들어왔는데 좀 중요해요. 같이 보시면 1항에서 그 심판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막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라는 게 생겼어요. 뭐 내용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조정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뭐 보론 정도로 어디 써줄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뭐 권리범용의 심판 뭐 등등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 나왔을 때 답을 다 푼 다음에 이제 마지막쯤에 근데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조정 절차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뭐 최근에 개정법도 반영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언급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항에서는 뭐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을 때에는 심판에서 있었던 모든 기록을 함께 송부해줘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3항에서 만약에 조정이 불성립했다면 그 심판을 재개하면 되는 것이고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겠다. 그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시고 152조 부분에 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막 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문제가 되었을 때 조문 펼쳐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207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3번, 세 번째 개정법. 이게 2021년 10월 20일 날 개정이 되었던 건데 가장 중요했던 게 화상 디자인이 물품에 포함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자세히 보면은 2조가 바뀌었는데 정의 규정이 바뀌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디자인이란 물품이라고 하고 물품의 부분 그리고 글자체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화상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뀐 게 그 부분하고 가로한 다음에 42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42조라는 게 한벌 물품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한벌 물품 디자인은 부분 디자인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게 삭제되었기 때문에 한벌 물품 디자인도 부분 디자인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이렇게 화상이 하나 추가되었다. 그리고 화상의 정의 규정도 추가되었다. 2의 2 부분에.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을 말한다 라고 해서 화상의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잘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실시 태양도 추가되었어요. 원래는 실시라고 해서 뭐 생사양대 수수청이었는데 이제 오른쪽에 바뀐 부분을 보시면 가는 똑같습니다. 가는 원래 있었던 거랑 똑같고 나가 추가되었어요. 나목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화상인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이라면 그 화상을 생산, 사용 또는 전기통신 훼손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 훼손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약하거나 그 매체,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되어 수출, 수입 뭐 하는 행위들이 실시태양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화상 디자인 볼 때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화상 디자인 관련해서는 물품의 정의 규정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화상이라는 정의가 생겼다. 그리고 실시태양도 화상을 별도로 규정해 주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네 번째 개정법.
21년 6월 23일 날 개정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요거는 특허법에 이미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 디자인법은 조금 한 발 늦게 항상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늦게 개정된 부분이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115조가 이렇게 디자인도 특허랑 똑같이 바뀌었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령 부분을 보시면은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시면 비밀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출원인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했을 때에는 출원인이 지정한 기간 동안에는 일정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지 말아야 되죠. 비밀 디자인 청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랑 물품류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조 디자인 공보 부분을 보시면 2호 부분에 제가 밑줄 쳐놨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랑 물품류, 요게 원래는 비밀 디자인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공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요 부분도 등록 공보를 발행할 때 공개가 되지 않도록 바뀌었어요. 네. 비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뭐 출원해서 등록 결정을 받은 다음에 돈 내면은 설정 등록이 되고,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등록 공보가 발행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요때 웬만한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비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비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몇 가지가 공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품이랑 물품류도 공개가 안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가 바뀐 부분이고, 그리고 시행 규칙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서 안 가지고 왔고, 그리고 심사 기준은 전면 개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화상 디자인, 또 화면 디자인 이런 것들도 진도 나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기본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